나이가 들면 사람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을 뿐입니다. 이제야 제 강인함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당한 어머니의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인생을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그날 산길 한가운데 버려졌던 제가 어떤 미래를 열어갔는지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겠어요? 엄마는 옛날의 꿈이 뭐였어? 그건 20년 전 딸 수진이가 웃으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 나에게 꿈 같은 게 있었던가? 저는 김영숙, 70세입니다. 충북 영동의 산골에서 태어나 같은 땅에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없고 여행도 거의 해본 적 없지만 저는 남편 석환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어둠 속에서 사과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가족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날들이야말로 제게는 살아가는 의미였습니다. 23세에 결혼했을 때 가진 것이라곤 친정아버지께 물려받은 잡초투성이 작은 밭과 하나의 희망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맛있는 사과를 키우자. 석환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가난해도 매일 흙투성이가 되어도 그 미소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제 안장 행복했던 시절 0110에 0322 아이들이 태어나고 농사일 틈틈이 기저귀를 갈고 한밤중에 열을 내리려고 물에 적신 수건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았지만 확실히 사랑스러운 매일이었습니다. 장남 민수가 대학 때문에 서울로 떠났을 때 저는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도 자유로워지겠구나.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은 기분. 지금도 기억합니다. 딸 수진이는 천연화장품 사업을 내세우며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매번 돈을 빌려줄 때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딸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항상 응원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계속 믿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가치관이 달라도 가족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저만의 환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까지는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가족이 모이고 조금씩 인생의 막이 내리려고 하던 그때까지. 하지만 그 끝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70세에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줄은 저 자신도 가장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동안 일상을 잊고 조용한 이야기의 세계에 몸을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즐겨주세요. 그럼 이야기의 속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4월 말이었습니다. 산의 눈이 겨우 녹고 사과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 손으로 석환이의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던 작업복, 어떤 양복보다 그다운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웃분들, 농협 동료들, 그리고 목사님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영정 주위에는 석환이가 관계 맺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넘쳐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할 자식들의 모습만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장남 민수는 새까만 정장을 입고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거래처와의 계약 협상에 온 비즈니스맨처럼 장례식이 끝나자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딸 수진이는 명품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눈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스마트폰이 계속 쥐어져 있었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슬쩍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농지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중얼거린 한마디.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석환이를 보내는 이날만큼은 아이들도 그저 아들, 딸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해 주리라고. 하지만 제 앞에 있던 건 손익과 효율만 생각하는 남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객실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유품 정리 같이 할래?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 민수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린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시간도 없고요. 수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이 집이랑 밭도 이제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회의가 아니라 부동산 정리 회의였던 겁니다. 석환이가 세상을 떠난 순간 가족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착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을 거란 걸 저는 어딘가에서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대화는 오해였을지도 모른다고. 둘 다 피곤해서 솔직해지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작은 희망도 된장찌개 김처럼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밥도 대충 먹고 민수는 노트북을 펼쳤고 수진이는 오늘 스케줄 빡빡한데라고 말하며 손에 든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놓인 한 장의 종이, 그것이 아버지가 생전에 남겼다는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정식 유언장이야. 아버지가 작년에 서명하셨어.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밀어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낯선 법무법인 로고가 인쇄된 복사용지였고 김씨네 농원의 소유권은 장남 민수와 장녀 수진에게 양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석환이의 필적은 병으로 손이 떨리던 시절의 것과 달랐습니다. 문장도 그가 쓰지 않을 법한 차가운 어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상담하던 단골 변호사 박 변호사님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병상에서 거의 의식이 없으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제대로 판단하셨어. 개발회사가 이미 제안을 냈어요. 지금 팔면 70억 원이 돼요. 어머니, 옆에서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엄마도 노후는 안심이잖아요. 좋은 요양원도 소개받을 수 있고. 요양원, 마치 제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자산을 소비하는 비용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러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각오 같은 것. 이 집은 나와 석환이가 40년 동안 일궈낸 곳이야. 누구도 마음대로 정리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깐 사진 찍으러 2층에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통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고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큰 금고에서
오래된 토지 권리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 처녀 시절 이름 박영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께 상속받은 땅, 겨우 200평의 작은 구획이었지만 그 땅이 모든 걸 바꿀 열쇠가 될 거란 건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나가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시계를 확인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들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빼앗기는 어머니가 아니라 지켜내는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차는 영동을 넘고 또 넘어 인가가 보이지 않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진 후 조금 쓸쓸한 봄의 산길. 이 길을 저는 몇 번이나 지나왔습니다. 석환이와 드라이브했을 때, 농협 공판장에 사과를 실어 갔을 때. 하지만 오늘 이 길은 어딘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차가 임도로 들어서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수진이가 하고 놀란 듯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듯 냉정하고 무표정했습니다. 짐은 여기 있어요. 약도 물도 있고 근처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 깊은 곳에서 소름 끼치는 추위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럼 또 연락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건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와 마른 풀이 펼쳐진 황야뿐이었습니다. 길가에 잊혀진 듯 서 있는 전봇대 한 개. 누구의 목소리도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에 지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여기서부터는 내 길이니까. 그렇게 누구에게도 아닌 제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래된 농지 권리증, 통장, 보험증, 그리고 비상용으로 석환이와 준비해둔 긴급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제 미래를 걸어갈 수단을 걷기 시작하자 신발은 금세 자갈길에 닳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차에 그대로 타고 있었다면 인간으로서의 저 자신을 잃어버렸을 테니까. 2시간 후 겨우 영동 슈퍼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운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아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은 땀에 젖었고 목은 바짝 말랐지만 마음 깊은 곳엔 분명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해방된 거야.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건 건 30년 지기인 박상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 석환이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우리 농원의 계약이나 유언장도 쭉 맡겨온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영숙 누나,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어제 민수가 새 유언장을 들고 왔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은 석환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작은 베이커리 산들빵집 2층 방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주인 김순애 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농가 출신이고 예전에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눴던 소중한 친구입니다. 영숙 언니, 여기서 푹 쉬어요.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부 편이 되어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대우받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노트를 펼치고 농원의 수지 내역, 고객 명단, 기부 실적, 권리관계,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200평의 땅에 대해 40년간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절대 소리치지 않을 거야. 분노로 되갚지 않을 거야. 사실과 증거와 자존심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박상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비장의 카드예요. 이 땅이 없으면 개발은 진행될 수 없어요. 박 변호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부정유언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농지, 매각 가처분을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인 최미경 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석환이의 조카딸이고 충북일보의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어 고령자의 유산을 노리는 개발업자와 그 뒤에 있는 가족의 배신 이야기. 좋은 기사감이네요. 정의를 위해 써드릴게요, 고모.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7통의 전화를 걸고 3건의 서류를 제출하고 2건의 면담을 해냈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누구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반격 준비는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석환 씨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책상 서랍에서 갈색으로 바랜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제 가슴 깊은 곳이 꽉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정식으로 절차를 마친 겁니다. 병세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가족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필적으로 김석환 유언장 보관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에는 확실히 김 씨네 농원의 경영권은 아내 영숙에게 위임한다. 아들 민수와 딸 수진에게는 경영 참여 의사가 있으면 협의 하에 관여할 수 있다. 농지 매각에 대해서는 생전에 정한 개발 허가 조건을 유지한다. 석환이다운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라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믿고 나를 믿어주었구나.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그 유언장은 부자연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사용된 서식이 시중 템플릿이고 서명이 필적 감정과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눈앞에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기억이 제 안에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 옆 석환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던 밤. 잠들듯 평온한 얼굴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 집도 밭도 당신이 지켜온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엔 제대로 당신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어. 그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로부터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고마워, 여보.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거짓 증거에는 진짜 증거로 맞서고 거짓 상속에는 기억과 사랑으로 싸울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에게 최후 통보를 던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박상철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각 변호사님과 서울에서 급히 달려온 석환이의 친구이자 부동산법 전문가인 이재혁 변호사님. 문이 열리고
민수와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다시 매고 수진이는 화장이 약간 번져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소환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앉아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부탁이니까 이제 그만해요. 변호사니 서륜이 하는 건 이런 방식은. 저는 그의 말을 자르듯 한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건 남편 석환이가 정식으로 남긴 진짜 유언장의 사본, 날짜, 서명, 이 페인의 인장이 모두 갖춰진 정규 문서였습니다. 너희들이 들고 온 유언장은 가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개월 전 의식이 있을 때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건 이쪽이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야? 저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희를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그걸 배신했지. 테이블 중앙에 새로운 한 통의 서류가 놓였습니다. 이건 너희가 김씨네 농원 및 관련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야. 지금 이 자리에서 서명해. 그러면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어. 박상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분노와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거기까지 하실 거예요?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로서의 나는 그날 너희가 산 길에 나를 버렸을 때 죽었어. 지금 여기 있는 건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야. 그리고 그 인간은 남편의 뜻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수진이의 손이 떨리며 펜을 집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진짜로. 그 말은 중간에 끊기고 그녀는 말없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민수도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며 서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순간을 기점으로 너희는 농원의 상속인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가족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지도 않고 말을 주고받지도 않고 그게 그들이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석양빛이 하얀 벽에 반사되어 부드럽게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충북 영동의 집, 40년의 추억이 스며든 마루, 석환이가 해마다 다시 칠하던 나무 창틀, 그리고 미풍에 흔들리는 레이스 커튼. 저는 현관을 열며 깊이 한번 인사하고 속삭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돌아왔어요. 집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남긴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진 식탁도, 수진이가 묵어가던 객실에 남은 향수 냄새도 이제는 그저 지나간 그림자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집과 땅을 이제 다시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원에는 새로운 관리인이 합류했습니다. 지역농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 박소영 씨. 성실하고 냄새가 어울리는 아가씨입니다. 이곳은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야 할 장소예요. 그녀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감사제라고 이름 붙인 작은 수확제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손수 만든 사과파이와 주먹밥을 나눴습니다. 영숙 언니,
이 장소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옆집 이웃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준 그 한마디가 무엇보다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다른 형태로 믿고 있습니다. 그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 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김이 오르는 보리차를 손에 들고 만천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밭 저편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서 있습니다. 김석환 농업장학재단, 농업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수진이. 엄마, 한 번만 더 얘기할 수 없을까요?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알림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이미 제 안에 없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살랑살랑 소리를 냅니다. 여기가 내 장소. 여기가 지켜야 할 것.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강해지기 위한 시간을 쌓아온 것입니다. 저는 70세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